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비엔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건물이 국립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 이 클래식 음악의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곳 비엔나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고요. 벨베데레 궁과 이 베르사유 궁 사이의 유사점을 살펴본 뒤에 이 도시 재개발, 이 비엔나의 도시 재개발은 이 공정과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한번 부각시켜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요,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도시 재개발의 목표,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비엔나 구도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구도심을 가다 보면 이 좁은 골목길이 그야말로 미로처럼 전개되어 있어서요. 이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왔던 곳인데 조금 걷다 보면 또 같은 곳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난감해지는 경우도 많죠. 한번 구도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구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구도심은요, 이 좁고 기다란 길들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는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을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구도심 쪽을 가보면 그야말로 그 미로처럼 아주 길이 이쪽으로 가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 지도를 아무리 펴놓고 봐도 이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로의 도시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바로 12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슈테판 대성당과 그 앞에 광장입니다. 무려 이 성당 첫 탑의 높이가 무려 136m에 이뤄서 사실상 구도심의 어느 곳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 이 성당의 천탑으로 방향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당 천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슈테판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이 슈테판 이 대성당과 광장은 거미줄처럼 얽힌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지 않도록 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방향타이자 돛대처럼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광장은 이런저런 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흩어져 갈리는 곳이기도 하죠. 한때 터키군과 독일군, 소련군 등으로부터 맹폭을 받아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독일군이나 소련군은 여러분들이 소련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상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러시아 연방 이전에 있었던 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여기서 이 나치 독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터키군이라는 것은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를 얘기합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노폴리스, 즉 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죠.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천년제국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은 사실상 화약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맹폭이라는 개념이 그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힘을 바탕으로, 화약 무기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해서 이 서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 오스트리아를 이제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터키군을 몰아내고 헝가리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으로 나중에 탈바꿈하게 되죠. 사실상 터키군의 침공이 없었으면 사실상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은 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하튼 이 터키군과 독일군, 소련군의 맹폭으로 이 스테판 대성당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이 복원이 돼서 과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내 이 장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성당 내부의 이 모습입니다. 예, 이 구도심을 벗어나서 이 바깥으로 약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바로 벨베데레 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궁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서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베르사유 궁이 연상되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사실상 건축가가 이 베르사유 궁을 만들었던 사람의 제자가 사실상 이 벨베데레 궁을 이 건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베르사유 궁을 닮은 벨베데레 궁을 살펴보도록 하죠. 화창한 날에는 벨베데레 궁에서 비엔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정원은 도미니크 지라드의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디자인했던 앙드레 르노트르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르노트르를 도와서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태양의 신 아폴론이 석양볕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ним프 정령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는 그로토를 만들었죠. 여기서 그로토는 정원 같은 곳에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동굴을 의미합니다. 지라드는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똑같이 연못을 만들고 그로토를 설치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너무 직선이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군대 의장대 행사라든지 여러 외교사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것이 거행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라드는 제가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지라드는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무한대를 향해 달리는 거대한 축선을 도입하게 됩니다. 가운데 넓은 길 하나와 좌우에 자리 잡은 길 2개. 앞서 본 바대로 이 가운데에 아주 거대한 길과 양쪽 2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길이 구도심을 향해 질주할 것처럼 내달리고 있죠. 이 길들 사이에 널따란 장방형의 공간에는 관목들이 기하학적 이 패턴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길의 가장자리로는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원뿔 모양으로 각을 잡고 서 있죠. 시원스럽게 그리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길의 끝자락에는 슈테판 대성당의 천탑이 초점처럼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과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은 파리와 비엔나의 이 구도심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중세 파리나 비엔나는 궁중 의식을 거행하기엔 답답한 공간이었죠. 만약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고 싶어도 폭도 좁고 길도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구분관계로 모양새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 외곽의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죠. 무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정원의 거대한 축들로 질서를 잡은 새로운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무한 권력을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 정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베르사유 궁과 이 벨베데레 궁의 공통점은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링스트라스의 이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스트라세라는 것은 사실상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링 거리라고 대부분의 이 오스트리아를 소개하는 책자들에는 나와 있습니다. 링 거리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걸로 짐작이 돼서요. 링거리 이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혁명과 도시 재개발은 도사 재개발, 제가 또 오타가 나왔네요. 도시 재개발은 비엔나를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도시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다층의 건물들이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따라 쭉 빈틈없이 들어서 있었죠.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아 음침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쫙 깔리는 통에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범죄 행위 또한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상 도시의 밤은 현대는 가로등도 있고 네온사인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 빛이 넘쳐나죠. 그런데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어둠이 깊게 짙게 깔려 있는 것이 도시의 밤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것도 19세기에 소위 말해서 가스등이 등장하기 전까진 그야말로 이 밤거리라고 시커먼 밤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촛불을 이 창문 바깥에 세워놓고 이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촛불로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기에 그리고 근대 초에 보면 도로교통법도 있어요. 뭐 마차가 이 운행을 할 때 이 우선순위가 있죠. 요새 차들도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마차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 사실상 이 도로에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물론 마차에 의한 사고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도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질병의 온상이기도 했어요. 예. 일단 상하수도 시설이 없죠. 이 상하수도 시설은 185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죠. 그 이전에는 이제 큰 도시의 하천에서 빨래도 하고 뭐 밥물도 길어오고 뭐 물론 여기는 빵이겠죠. 반죽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인성 전염병이 아주 폭넓게 전파가 되죠.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그 도시의 인구의 거의 10분의 1 정도는 사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행히 코로나는 그 정도로 많은 수의 희생자를 내지 않아서 물론 그것은 과학이 발전되었고 백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여하튼 이 각종 질병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10분의 1. 뭐 흑사병의 경우에는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이 사실상 2, 3년 기간 동안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 지 2, 3년 만에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예, 요새는 뭐 다행히 백신이다, 뭐 자기 위생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전염병은 없는 것이 천만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뭐 전염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옆으로 세면요, 뭐 예를 들어 콜레라 같은 경우 사실은 콜레라도 그렇고 흑사병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의 이 풍토병이었습니다. 이 콜레라의 경우에는 인도 북부 지방의 풍토병이었고요. 흑사병의 경우에는 지금의 미얀마 인근의 이 풍토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됐고요. 이 흑사병은 사실상 몽골군이 미얀마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옮아가지고 이제 뭐 북경부터 시작해서 이 급속도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 콜레라는 사실상 인도에서 시작된 것이 영국으로 나갔고, 이것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조선 그 당시가 철종이겠죠. 예, 그 철종 시기에 이 대규모 콜레라 전염병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돌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기부터 지구가 하나라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말하면 신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은 질병과 싸워가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옆으로 샜네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거리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이 비엔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이 보여주는 공간감이 그 모델입니다. 투시도 기법에 따라 무한대로 내달리는 축을 설정하고 이를 대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었죠. 예, 당시 이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이 계획적으로 대로를 뚫고 이 대규모 아파트들을 분양하는 사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세 성곽도시였던 비엔나가 적을 막기 위해 성곽을 따라 폭 최대 450m, 총 연장 5.2km에 이르는 원형지 형태의 저지선을 바로 이 링 스트라세라고 부릅니다. 18세기 후반에 가로수가 심어진 이후 공원처럼 현재는 이용되고 있죠. 군사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재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 바깥쪽에는 신흥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몰려와 살기 시작했고, 이내 성 안과 바깥 사이에는 교류가 왕성해졌습니다. 방어를 위한 저지선이라는 원형띠의 용도가 소멸된 것이죠. 예, 이 부르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부르주아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구권의 여러 도시들의 부르크라는 그 독일어권도 포함해서요. 부르크, 부르그라는 이 도시명에 붙는 이 부르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 주위, 성 바깥에 이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살고요. 그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주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도시가 혹은 성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외부로 이 기관 시설들이 이전하게 되죠. 땅값이 싼. 그러는 와중에서 이 성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링스트라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저지선이라는 어떻게 저지선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683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침공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이죠.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헝가리 지역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비엔나 지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4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비엔나로 출정하게 됩니다. 7월 13일에 선발대가 비엔나에 도착하게 되죠. 로트링겐 대공은 이 오스만 제국 군이 엄폐물 혹은 군수물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심을 둘러싼 성곽 바깥에 모든 것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스트리아는 쳐들어오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농성전을 벌이게 되죠. 우리가 농성전이란 말이 있고 공성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을 사이에 두고 수비를 하는 쪽을 농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공격을 하는 쪽은 공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성은 성을 넘어서 적을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고 작전이고요. 농성은 쳐들어오는 성을 넘으려는 자들을 막는 그러한 군사행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침략군들은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군수물자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점이죠. 군수물자를 충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이 보급 부대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군수품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군대와 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자가 필요합니다. 말부터 시작해서 당나귀까지 이 마차를 끌 수 있는 수레를 끌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의 진군 속도를 위해서 군수물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 보통입니다. 침략군의 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군수물자를 이제 전용하게 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로트링겐 대공은 이제 성곽 외곽에 있는 이 모든 곡물과 모든 시설을 불태워 버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술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채택했던 방법이죠. 고구려 그리고 이 고려 시대까지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경우에 항상 썼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침략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이 작전이기도 하죠. 이런 띠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1848년 혁명이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실상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타협의 산물이 바로 링스트라세, 즉 링거리 재개발 사업이었죠. 원형의 띠는 다각형 형태의 몇 개의 대로로 정리되고요. 정리된 길들을 따라 시민들을 위한 극장, 도서관, 학교, 공원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울러서 의회 역시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건립되게 되죠. 황제와 귀족의 자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길과 공공시설을 연계 개발한 것이 바로 이 링스트라세 재개발 사업입니다. 1848년에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2월 혁명의 영향이 머나먼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이 비엔나 1848년 3월 혁명은요, 사실상 시민들이 이 자유를 달라고 요구한 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 링스트라스의 재개발 사업으로 대타협이 황실과 이 시민들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도나우강의 모습입니다. 이 비엔나의 이 한 복판을 흐르고 있는 이 도나우강은요, 뭐 여러분들이 음악에서도 음악 시간에 한 번은 배우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이 비엔나를 이 먹여 살리는 이 젖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엔나는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요, 사실상 이 신성 로마 제국과도 관련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계몽군주라고 얘기하는 이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는 부부지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합스부르크의 왕가, 이 왕인 이 마리아 테레지아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츠 1세가 이 결혼을 해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리고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요새는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 사람들이 작곡했던 곡들을 배우면서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이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 음악들이라고, 이 작곡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편집 과정에서 뒤에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뒤로 빠졌네요. 이 링스트라세가 완성되었을 때 비엔나는 신구가 맞닿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신, 황제, 귀족으로 대변되는 구질서와, 여기서 신이라면 사제계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귀족은 귀족이고요. 그들을 대변하는 구질서와 시민으로 대변되는 신질서가 서로를 인정하며 공존하게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만나며 서로 이질적인 도시 조직이 접목되자 이 사실상 비엔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혁명이라는 3월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난 와중에 사실상 구 세력과 신 세력이 이 타협과 절충을 본 것이 바로 이 비엔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한번 이 오스트리아의 여러 이 다양한 문화적 이 유산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지엄스
쿼티어는요, 이 비엔나의 이 문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앞서 이 편집 과정에서 지우지 못해서 두 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관심을 끄고 있는 것이 바로 뮤지엄스 쿼티어입니다. 원래는 이 황실의 마국간과 마차, 차고로 쓰였던 곳이죠.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미술 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시면 혹시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럽의 도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뭐 예를 들어 이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뭐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런 이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장소가 아주 많습니다. 뭐 골라서 봐야지 될 정도로 이 다양한 장소에서 뭐 공공기관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당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는다면 이 클래식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 장르들을 여러분들이 이 값싸게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 클래식 음악이나 문화 행사들 이 대부분 뭐 예술의 전당이나 뭐 그런 곳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죠. 뭐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서도 싼 표는 한 5천 원이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입석이죠. 제일 4층 꼭대기에 그야말로 입석 중에 입석인 곳이긴 하지만 5천 원짜리도 있어요. 뭐 기죽지 말고 그냥 가서 구입해서 그냥 들어가서 들으시면 될 정도로 이 저렴한 가격에 뭐 음악은 뭐 잘 들리죠. 예. 다음으로 이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장 한가운데는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 마리아 테레지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오스트리아에서 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이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1등이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오스트리아에서만큼은 가장 사랑받는 이 황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동상 양옆에는 이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요, 무려 100kg이 넘는 토파즈 원석과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의 부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이 예술품이라고 이 말해지고 있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등 이 여러 작품들이 소장되고 있죠. 이 미술사 박물관은요, 비르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농가의 결혼잔치와 바벨탑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미술사 박물관이고요. 이게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예, 앞서 이 보석의 부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케 안에는 여러 보석들이 있고요.
이 결혼식 때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결혼식 때 이 받았던 부케라고 합니다. 이것이 토파즈 원석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원석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이 원석이라고 하네요. 예, 브리겔의 농가의 결혼식 그림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바벨탑이고요. 예,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주 사실적인 묘사에 뭐 애가 있기도 하고요. 뭐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합니다. 이 사실상 이 비류계를 포함한 이 대부분의 궁정 화가들이 있어요. 이 궁중 화가는 뭐 김홍도, 신용복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대부분의 경우 이 왕이 이 평민들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중궁궐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평민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사실상 격리돼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분리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지, 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면서 궁중화가들에게 한번 지시를 내리죠. 야, 뭐 그 평민들도 결혼식을 하잖니? 그러면 그 피로연을 어떻게 하니? 한번 그림으로 그려와 보도록 하거라. 그러면 이제 궁중화가들이 이 평민들의 결혼식 이 피로연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옵니다. 평민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평민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래서 뭐 감자 먹는 이 평민들의 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반 평민들의 일상생활을 소소하게 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타트 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슈타트 파크는요, 이 비엔나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뭐 사실상 요 근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용산 가족공원과 비슷한 모습의 이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날씨가 좋은 화창한 날에는 이 일광욕을 즐기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족들이 피크닉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황금색 옷을 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이 동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동상입니다. 예, 루스트 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과거의 그림이고요. 이것은 현재의 그림입니다. 외형이 변화가 거의 없죠. 이 루스트 하우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179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 겸 레스토랑입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도 시와 같다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비엔나의 전통 음식인 슈니첼과 이 토마토 샐러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슈니첼은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슈니첼은 이 비엔나 사람들이 일요일 점심 때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당한 크기의 송아지 고기에다 이 밀가루, 이 달걀, 빵가루 등을 살짝 입혀서 기름에 튀긴 음식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돈가스랑 비슷하게 생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송아지 고기가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송아지 고기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살 이하의 이 어린 송아지 고기를 가장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이 유럽의 정육점에 가시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고기가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말고기부터 시작해서 토끼고기, 뭐 온갖 고기들을 다 팔아요. 뭐 달팽이도 팔고, 뭐 여러분들이 아마 슈퍼에 가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다양한, 뭐 심지어 낙타고기도 팔더군요. 뭐 다양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소고기랑 돼지고기 그 명칭은 그 나라 말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고기를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유학을 갔을 때 보면 친구들이 이제 뭐 가난하니까 유학생들이 뭐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통조림을 사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고기 통조림을. 그런데 뭐 보면 그게 게사료더라고요. 고양이 사료나 뭐 그런 것처럼 이 통조림을 고르실 때도 이 눈여겨 보면서 이게 사람이 먹는 건지 애완동물이 먹는 건지를 구분해서 구입하셔야지 잘못하면 게사료나 고양이 사료를 여러분들이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비엔나 슈니첼입니다. 약간 좀 돈가스 같기도 하고 튀김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쉔부른 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 쉔부른 궁의 1800년대 모습이고요. 이것은 거울의 방의 모습인데 아랫부분이 약간 좀 잘렸어요. 이 쉔부른 궁의 거울의 방은 사실상 베르사유 궁의 이 거울의 방과 유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쉔부른 궁과 관련해서 약간 좀 옆으로 세면요. 이 쉔부른 궁 이 약간 좀 외부에 국내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 동물원은 제가 사실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좀 그래서 일부러 뺐어요. 이 쉔부른 궁의 이 사실상 이 동물원은요, 소위 말하는 근대 동물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과 이 자연을 정복한 인간의 모습을 이 상징화한 동물원이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쉔부른 궁에 설치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동물들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전시가 됐었어요. 뭐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든지 뭐 사실상 호주의 원주민들 그리고 남미의 원주민들을 이 동물처럼 사육장에 놔두고 가두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오스트리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이 근대적 동물원이 겪었던 가슴 아픈 이 역사이기도 하죠.
인간이 인간을 가두고 그것을 동물처럼 관찰하는 그런 문화가 한때 이 제국주의 시기에 있었죠. 그 점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너무 슬퍼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살짝 넣지 않았습니다. 이 합스부르크가의 이 여름 궁전으로 쓰였던 곳이 바로 쉔브룬궁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로서 훗날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도 바로 이 쉔브룬궁이었죠. 총 1440개의 방 가운데 40여 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쉔브룬궁에서는요, 이 모차르트가 6살 때 그의 놀라운 음악성을 선보인 거울의 방도 포함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카를 1세가 재위 2년 만인 1918년에 왕권 포기각서에다 서명을 한 것도 거울의 방이었죠. 이 거울의 방이라는 곳은 이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이던 이 쉔브룬궁의 거울의 방이던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는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게 하지요 라는 발언 때문에 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 왕비는 사실상 자선 사업에 있어서 이 손발을 다 걷어붙이고 이 열심히 이 일반 평민들의 이 가난한 생활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왕비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어 이 구제도 시기, 그러니까 이 절대왕정, 이 중세부터 시작해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 시기까지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반드시 가지고 이 결혼을 해야지 됐어요. 이 지참금,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방 한 칸 정도는 마련하고 결혼을 시작해야지 됐죠. 그런데요, 이 대부분의 이 통계 처리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이 결혼 연령이 이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거로 되돌아갈수록 사실상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평민들은 그랬어요. 왕가나 이런 귀족 집안에서는 사실상 조언이고요. 그렇지만 평민들은 늦게 결혼을 하게 되죠. 한 12살 정도에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노동을 시작해서 35세 정도까지 이 당시의 이 평민들의 결혼 연령은 35 이후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2살 때부터 이제 도제다, 하인이다, 하녀다 일을 하면서 이제 혼수를, 그리고 집 장만을 위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상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벌써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35살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혼수를 마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면요, 통계 결과를 보면 이 혼수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리고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 독신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한 당시 인구의 30~40% 정도가 독신이었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지참금을 지불해 주기도 하고요. 집장만을 위해서 이제 돈을 이제 신랑 측에 넘겨주는 이 자선 사업을 독려하고, 뭐 예를 들어 자신의 이 장신구들을 이제 자선 행사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내놓고 그것을 기금으로 활용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하는 악녀로 대접받게 되죠. 예, 이 혁명 세력들이 봤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상 이 적이라고 보고 이 절대 왕정의 부패를 상징하는 이 상징으로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제가 옆으로 많이 샜네요. 예,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세기에 그려진 모습인데요. 여기 4층이 입석이에요. 뭐 거의 그렇지만 이 아래 이 무대가 다 보이고요. 뭐 음악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가 이 비엔나 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비엔나의 랜드마크인 슈테판 성당에서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놓인 케른트너 거리는 이 비엔나 최고의 쇼핑가로 차가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이기도 합니다. 좌석의 위치에 따라 입장권 가격이 차이가 큽니다. 150유로가 넘는 것부터 가장 저렴한 3.5유로 그 유로까지 아주 다양한 입장권을 팔고 있죠. 3.5유로면 사실상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00원? 뭐 사실상 물가 대비로 보면 3,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유로면 뭐 15,000원? 15만원, 15만원이 맞겠네요. 한 15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15만원부터 3,500원, 5,000원까지 다양한 표가 있습니다. 이 스탠딩 티켓은요, 이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리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금방 매진이 됩니다. 티켓은 오페라 하우스 안에 티켓 창구에서 구입해야지 되고요. 스탠딩 티켓은 왼편 창구에 스탠딩 티켓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서 그쪽에 가시면 뭐 싼 값에 얼마든지 최고급 연주회를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오페라 하우스의 이 낮 동안의 모습이고요. 밤의 모습인데 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엔나 중앙묘지 음악가 묘역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상은요, 이 모차르트 기념상입니다. 뭐 제가 약간 좀 클로즈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좀 죄송하네요.
한자리에서 가장 많은 악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비엔나 중앙묘지에 음악가의 묘역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이 대적 작곡가들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 베토벤의 이 기념상이고요. 묘지고요. 그 다음에 브람스의 묘지입니다. 이 다음으로 들릴 곳은 비엔나풍의 선술집인 호이리게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호이리게는 비엔나의 서민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술집입니다. 비엔나 외곽의 포도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 해포도주만을 파는 술집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직접 만든 포도주와 음식만을 팔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예, 호이리게에서는 반드시 이 포도원을 운영해야지 되고 거기서 재배된 포도주를 담가서 이 직접 만든 포도주를 대접해야지 되고 이 포도원 주인이 결국은 음식까지 만들어서 팔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호이리게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명패와 함께 소나무 또는 전나무 묶음이 입구에 함께 걸려 있어 일반 술집과 쉽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예, 호이리게와 일반 술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이리게를 방문하려면 사실상 이 명패와 소나무, 전나무, 묶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예, 이 베토벤이 자리한 작곡을 이곳에서 했다고 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선술집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빈 외곽 비엔나숲 하일리겐 슈타트에 있는 와이너리 겸 호이리게 이 마이너 암 파르플라츠 일명 베토벤 하우스로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한 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 베토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은 들려보셔야지 될 이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비엔나 커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카, 그리고 카푸치노, 브라우너, 멜랑게 등 30종 이상을 통틀어서 이 비엔나 커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커피에다 밀크를 넣기 시작한 곳이 이 비엔나에서 이 소위 말하는 비엔나 커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커피에다 밀크가 들어간 대부분의 음료가 이 비엔나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엔나 사람들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죄송합니다. 1시간 이상이 되면 이상하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누제, 이 커피 타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커피 하우스의 모습이죠. 비엔나 시내의 전통 커피 하우스는 이 카페 사카와 이 카페 센트럴입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우리가 흔히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는 아인슈페너, 그리고 차고 진한 커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곁들인 아이스 커피 등이 있죠. 예, 비엔나 하면 이 신년음악회가 여러분들 뇌리를 스치고 습니다. 이 비엔나는 아름다운 왈츠와 함께
새해 문을 여는 도시로 유명하죠. 매년 12월 31일 자정 성 슈테판 성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새해 아침에는 비엔나 필하모니의 이 신년 음악회가 역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서곡을 장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에 위성으로 중계되어 이 새해 아침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비엔나 왈츠로 축복하죠. 그래요. 신년 음악회 아주 이 신년이 되면 이 항상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비엔나 필하모니의 여러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요, 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궁정무도회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이 1867년에 만든 곡이죠. 당시 오스트리아는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침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당시 비엔나 남성 합창협회의 지휘자였던 헤르백이 슈트라우스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이를테면 구원의 음악이었던 셈이죠. 무명시인 게르네르트가 지은 시의 남성 합창곡으로 작곡되었고 이후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원래는 남성 합창곡으로 사실상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것인데 이후 이 관현악곡으로 편곡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관현악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반적인 오스트리아의 이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문화를 여러분들께 소개시킨다는 기분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핵심은요, 과제는 7주차니까 없으니까요. 오늘의 핵심은 사실상 도시개발과 이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도심 재개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